쓰레기들의 영화의 못대화. 영화의 못해요. 오늘의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제목부터가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아무도 모른다. 눈물 나는 걸작이고 네. 아주 씁쓸한, 음. 아주 쓰디쓴 그런 위대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레에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뭐 되게 많은 장편을 했죠. 네. 환상의 빛을 데뷔 장편으로 하고 뭐 원더풀 라이프.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디스턴스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른다. 라는 거죠. 사실 환상의 빛과 원더풀 라이프에도 가족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네. 디스턴스와 아무도 모른다를 거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뭐 걸어도 뭐 바닷말 다이어리 뭐 또 뭐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죠. 언의 가족, 그다음에 뭐 브로커, 괴물, 제일 최근 나온 괴물까지 해서 이제 좀 가족을 확실히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럼 그런 가족 중심의 어떤 대표작들이 다 가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감독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그렇죠. 어떤 일련의 영화들 중에서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위대합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고 아무도 모른다의 장점이 뭐 정말 많지만 우선 아무도 모른다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무도 모른다의 주연으로 활약을 한 야기라 유야라는 남자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데뷔작이에요. 아무도 모른다가. 맞아요. 12살 때인가? 그때 이제 야기라 유야라는 배우가 되게 어릴 때입니다. 92년생인가요? 91년생인가? 93년생인가? 그때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90년생이네요. 90년생에서 찍었을 건데 이 영화 찍을 때가 그럼 한 13살 정도. 네, 정말 그죠? 13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봤을 때 뭐 어색하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네,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하셨죠?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이때 이제 같이 후보에 있었던 게 우리에게 익숙한 오대수.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도 이제 이때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야기라 유야가 받았죠. 아무도 모른다의 주연. 그것도 이동진 평론가의 평처럼. 이동진 평론가의 편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야기라 유야의 뭐 나무주연상 수상도 감독이 공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평을 하셨어요. 네. 왜 이런 말을 썼냐? 네. 이게 유추를 좀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야기라 유야의 여기서 이제 아키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맞습니다. 아키라의 어떤 그 참혹한 현실 그거를 결국에는 감독이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디렉팅을 하고 여기서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뭐 이렇게 일련의 그런 연출적 디렉팅을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너무나도 뛰어나게 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기라 유야라는 이런 정말 역사에 남을 연기를 그 어린 나이에 여기서 데뷔작으로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게 과연 야기라 유야의 힘이었나? 야기라 유야만의 힘인가? 그만의 영향이었나? 네, 그만의 역량이었나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아무도 모른다는 그 야기라 유야라는 배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볼 영화가 절대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봐도 정말 뛰어나고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이 그냥 준 상이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한 줄 평이지 않나. 또 실제로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통제도 힘들고 그랬을 텐데 정확한 대본 숙지라던가 이런 것도 힘들 수 있을 거고요. 뭐 대본을 다 외워서 그대로 읽어라 이게 아니라 상황 자체만 던져주고 약간 홍상수 감독의 스타일처럼 너희 이런 상황이야 여기서 한번 움직여봐 그런 식으로 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감동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어떻게든 끌어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능력은 대단한 거죠.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뭐 대충 줄거리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아키라, 장남인 아키라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실화입니다. 맞아요, 실화예요. 실화를 다루고 있죠. 88년인가요? 그때 나왔던 실화고 실화는 조금 더 끔찍하고요. 실화는 조금 더 장남이 좀 더 영화 같지 않습니다. 영화랑 좀 다르게. 실제로 영화에도 나와듯이 이제 뭐 친구랑 중간에 노는 그러면서 뭐 그런 일련의 씬들이 있는데 그 실제로 실화 바탕이 됐던 그 사건에서는 장남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동생이 막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죽여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뭐 좀 이렇게 많은 타격을 입었다 할까요? 네, 트러블이 생겨서 실제적인 사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고 영화에서는 이제 뭐
죽긴 하는데 동생이 그건 뭐 장남이랑은 상관이 없게 죽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아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모두가 다 다른 아버지한테서 그렇죠. 모두가 다 다른 아버지한테서 아이들이 생기고 그 생긴 아이들이 가족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우선 또 이렇게 실화를 다룬 영화를 또 다루게 되네요. 그러네요. 실화를 다룬 영화는 물론 감독이 어떻게 다시 각색을 하고 그건 감독의 역량이지만 이렇게 각색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른다처럼 약간 조금 있는 그대로를 아니고 좀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만 소재만 따와가지고 각색을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감독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카메라나 이런 연출 방식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게 당연합니다. 각색을 자기가 했을 거니까. 네, 각본도 썼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어떻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무엇이 가족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우선 이 영화가 왜 자꾸 제가 이게 위대하다 정말 좋은 영화다 좋은 영화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이 아이가 그 영화에서 아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아기가 나오거나 그런 영화에서는 아기가 한 번쯤 울만 해요. 그렇죠. 앙탈도 부리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 아키라는 극 중에서 12살, 13살인데 이미 이 사회의 현실의 짐을 다 자기가 짊어 싸고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짊어 메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나머지 자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 남자 주연의 감정 특히 애기기도 하니까 한 번쯤 드러낼만 하거든요. 그렇죠. 한 번쯤 드러낼만 하는데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캐릭터가 배우가 막 울거나 막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안 나오지만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무엇으로 하냐면 이 영화에서는 이제 뭐 풀샷도 풀샷이고 클로즈업도 클로즈업인데 다른 게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클로즈업 장면이 되게 좀 자주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클로즈업 장면이 몇몇 나와요. 아키라를 클로즈업을 딱 해가지고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때 아키라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미동이에요. 표정에 크게 미동도 없고 굉장히 좀 그래. 영화를 보다가 그런 클로즈업된 장면을 보면은 관객들은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정말 힘들겠다. 그렇죠. 정말 고생이 좀 측은지심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왜 그런 느낌이 들까? 단지 그냥 우리가 이 영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클로즈업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화가 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아키라의 클로즈를 뭐 밑에서 좀 찍든지 이렇게 하는지 그 클로즈업 장면 딱 찍기 전에 그 영화는 계속해서 어떻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배경을 같은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듦,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겪고 있는 힘듦 그런 것들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도 잘 보여줘요. 이걸 우리 시대로 우리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일본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여름 굉장히 덥습니다. 네 맞아요. 겨울 굉장히 춥겠죠. 굉장히 추워요.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더우면은요 에어컨 없이 못 살고 겨울에는 껴입어도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다른 힘듦인 거죠. 종류가 다른 힘듦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 계절을 힘들게 버텨냈다 하면 또 겨울이 오고요. 그렇죠. 겨울을 버텨냈다 하면 또 여름이 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어떤 감정의 큰 요동, 큰 파장 없이 클로즈업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아키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관객들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냥 단순히 아키라가 운다. 그럼 굉장히 쉽게 그 인물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술은 쉬우면 안 돼요. 쉽게 전달돼서는 그럼 예술성이 떨어지거든요. 간접적으로 어렵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사실 그게 예술적으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라는 말이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죠. 그러니까 좀 이 감독이 굉장히 좀 공을 썼구나, 애를 썼구나. 그리고 그 한 장면, 그 몇 장면을 위해서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잡고 그로 인해서 그 몇 장면을
딱 봤을 때 관객이 느끼는 그 감동의 물결은 네. 그냥 쉽게 뭐 여기서 뭐 욕해, 울어, 짜증내 라는 것보다는 네.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더 깊은 그런 그런 거 여운을 같네요. 주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 아키라를 포함해서 이 아이들이 좀 힘든 감정, 뭐 우는 거라던가 화를 내는 거니까 사실 엄마가 버리고 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돈이나 이렇게 딱 주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가면 한 번쯤 화라도 낼 법한데 네. 그런 장면은 전혀 없고 전혀 안 나오죠. 오히려 나오는 장면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장면, 네, 맞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웃는 장면, 네. 물을 파면 식수대에 가가지고 그것도 물이 없어서 식수대에 물이 없죠. 가가지고 물을 파는 없죠. 거예요. 네, 물이 끊겨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랄까 보이는 웃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라면 원래 좀 웃고 밝고 그런 존재인데 이들의 상황은 굉장히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런 전에 말씀하셨던 대비에 대비가 대한 강조, 네, 대비는 곧 강조다. 그런 측면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요? 전 그게 궁금하던데 이 영화에서 외부인이 한 명 있어요. 사키. 사키. 네, 맞습니다. 네. 사키의 역할은 뭐랄까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를 대신하는 뭐랄까 아키라가 좀 소년 가장의 느낌으로 네. 아빠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거 준다면 사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네. 있는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경계감 없이 그냥 네. 허물 없이 다가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랄까 엄마의 역할을 하려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빈부의 격차 때문에 오는 그 벽 네. 거기서 아키라가 좀 혼란을 겪기도 하고 좀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사키의 역할로. 사키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우선 사키가 그 왕다 피해자입니다. 사키도. 맞아요. 그렇게 치면은 네. 이 4명의 아이들도 버려진 존재예요. 네. 사키 역시 버려진 존재입니다. 버려져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네네네. 이게 4명이지만 4명 그 자체로 외톨이입니다. 그렇죠. 4명이 하나의 집합이 돼서 외톨이가 된 거고 네. 사키도 일종의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버려진 존재에 대해서 버려진 존재는 버려진 존재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영화 제목에 아무도 모른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슬픔과 힘듦을 몰라요. 네네네. 왜냐? 네. 우리는 버려지지 않거든. 집주인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네. 집주인 부부는 자기들끼리 강아지 키우면서 잘 살고 있고요. 네네.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친구들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기들만의 친구가 있고 무리가 있고 여기서 아키라가 좀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는 야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구부 역시 부모님들이 다 와서 응원해줘요. 네네.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야구부 코치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야구부 코치나 집주인 같은 어른들이 또는 그 야구를 같이 하는 그 야구 부원의 부모님들 같은 어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아무도 모른다 해서 이 4명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주는 존재는 같이 버려진 존재다. 그게 사키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약자를 치료해주는 건 약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아무도 모른다 해서 과연 모르는 게 죄인가? 여기서. 네네. 과연 우리는 모르는 게 그걸 모르고 방치를 한다는 게 우리의 잘못인가? 라는 식으로 영화는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네네. 네. 집주인은 그냥 월세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 아키라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아키라 이 4명의 아이들을 돌볼 의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자기네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월세를 안 냈다고 하면 오히려 죄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돌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돌볼 이유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아키라랑 놀다가 이제 뭐 좀 사이가 틀어진 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키라를 이렇게 친구로서 계속 삼아서 친구로 지내는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에서 그 모른다라는 게 과연 죄인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는 그 영화 자체가 포커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같네요. 약자와 약자 사이에 그 유대 관계가 있고 버려진 존재는 버려진 존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같은 상황, 물론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그런 데서 마지막에 형성되는 게 어떤 가족 애지 않나. 네. 네네. 실제로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엄마를 직접적인 죄인으로 삼아서 그 연출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맞아요. 네. 다른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 전혀 뭐 또 가장 큰 어른 여기서 가장 이제 대두되는 어른 같은 경우는 편의점 알바생. 맞아요. 편의점 알바생. 편의점 이 사람들에게 또는 그 여자 알바생도 있지만은 삼각김밥 폐기된 삼각김밥을 갖다 주는 네. 이제 그런 편의점 알바생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그냥 아무도 모른다가 정말 재밌는 점은 관객들에게 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을 때 가족이라는 것은 네. 같은 슬픔을 공유하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네. 이해해주고 거기서 생겨나는 게 가족이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집단이 가족이다 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사키와 그 아키라 네네. 그리고 유키가 죽죠. 유키가 죽는데 맞습니다. 네, 유키가 죽는 자리를 사키가 이제 대신해서 네. 아마 이들의 삶은 개선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사키도 집을 나왔다고 보면 그렇게 보면은 네네. 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키도 이들 아키라 아이들한테 돈을 줄 때 네네. 자기도 막 용돈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무슨 콜걸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직장인들 해가지고 막 노래 불러주고 했다 그렇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들의 삶은 쉽게 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화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그들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어른을 탓하거나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영화가 아니라는 점.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은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생기는 거기서 생기는 이제 유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그런 것 같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도 모른다는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씬이 한 게 있는데 바로 화분 씬이에요. 화분. 맞아요. 공원에서 막 이렇게 텃밭 정말 이런 데서도 풀이 자라나 하는 네. 거기서 풀을 떼와가지고 화분을 심거든요. 네.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도 계속 불임 부부다, 난임 부부다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래서 체외수정을 해가지고 배아를 시킨다든지, 시험관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풀처럼 쉽지는 않지만 한 번 자라나면은 끊기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 한 번 자라는 풀처럼 그게 정말 좋은 삶은 살지 못할지언정 꾸역꾸역 이어는 간다는 얘기죠. 그 삶이 이들 아키라 가족들처럼 꾸역꾸역 진행은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애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가꾸려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흙도 가져와서 심어주고 물도 뿌려주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때가 있어요. 이 집에 4명의 아이들이 처음에 화분을 만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가꿔보자. 그렇죠. 정말 한번 해보자.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 풀들마저 방치되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 시게루라는 이 남자 동생인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난간에서 놀다가 화분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화분이 떨어지는데 그 장면이 이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랑 너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화분 안에 있던 그 풀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맞습니다. 어떤 매개체, 오브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좀 화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 비유된다고 느꼈던 점은 아까 말씀하신 시게루가 이제 놀다가 화분을 떨어뜨리는 장면. 그 화분을 아이들로 보면 떨어진 화분은 나중에 죽게 되는 유키를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떨어지는 날. 암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네. 유키의 죽음도 참 어떻게 보면 큰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대사가 죽은 유키를 사실상 이걸 어떻게 처리도 못하니까 그 유키의 가방 캐리어에 넣으면서 문이 안 닫히니까 유키 키가 컸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참 사실 동생이 죽었으면 물법도 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랄까 담담한 그 대사 한 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계속 얘기한 대비 와닿지 않나 안타까움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공항에 유키를 묻고 네. 결국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다시 봄이 오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계절의 흐름. 네, 맞습니다. 뭐 여름이 힘들고 겨울이 힘들고 하지만 결국 봄이 오고 이들은 똑같이 계속 살아갈 것이다. 네. 아, 그런 거를 또 보여준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건 사실 영화적 장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맨 처음 장면이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 맨 처음 장면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아키라 네. 분홍색 캐리어가 옆에 있는 네네. 그걸 딱 보여주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네. 처음에 관객들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뭐지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찢어져 있고 손에 맞아요, 떼 껴있고 되게 힘들게 사는 불쌍한 아이인가 보다. 네. 묘령의 여인이랑 같이 있는 그 사람 엄마인가 아닌가. 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유키가 죽고 유키를 묻으러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갑니다. 맞아요. 유키가 비행기를 되게 보고 싶었다 했고 그리고 그 하네다 공항은 아키라의 아버지가 일을 했던 공항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신의 시작이죠. 네, 자신의 인생이 시작됐던 그 아키라 공항, 하네다 공항에 가서 유키를 묻어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유키를 묻어주는 그 같이 가는 동반자는 다른 시게루나 교코도 아니고 사키예요, 사키. 네네, 새롭게 가족이 되는. 네, 그렇게 가서 힘들게 묻어주고 캐리어를 딱 묻어주면서 밤을 새고 올 때 지하철에서 영화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그런 거죠.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 만들어 재밌게 해주는. 처음에 딱 그런 장면을 심어주고 관객은 의문을 가지겠죠. 거기서 어떻게 왜 갑자기 저렇게 되지? 뭔 일이 있는 거지? 하다가 이제 저 아이가 머리가 산발이 된 것들과 저렇게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막 저렇게 때가 껴있고 막 그런 것들을 영화를 전체를 보면서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사키와 비행기를 보고 싶어했던 자기 동생 유키를 자신의 시작이 되는 하네다 공항에 가가지고 묻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실상 그게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씬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새로운 다시 이제 이 삶을 지속을 그렇죠. 시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영화적 장치인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미상관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처음엔 이 상황을 몰랐다가 모든 걸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가족이 돼서 계속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제 하네다 공항은 자신이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동생이 죽었고 그 동생을 하네다 공항에 묻으면서 자신은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가족은 그냥 자신의 엄마와 뭐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생겨난 가족이었다면은 그렇게 유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시작됐던 그 곳에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아까 이렇게 보여주는 씬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영화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되고 무엇이 가족인지 그런 거를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 탄생했다라는 것에서 이 영화는 아이들의 아키라를 중심으로 한 아이들의 그 성장 이야기다. 성장 스토리다. 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 결국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 작품이. 그리고 되게 좀 세세하게 좀 갖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매니큐어 지워지지 않는 바닥에 묻는 매니큐어. 그걸 보고 이제 교코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또는 뭐 이발을 해주는 엄마가 사라져가지고 이발을 못한 상태로 머리를 기르고 있는 아이들. 그런 세세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재밌는 요소가 아닌가. 또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저기 좀 찾아보고 막 해석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봐도 원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좀 그런 걸 좀 잘해요. 그래서 좀 감성을 좀 자극을 잘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많은 힙스터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영화도 역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대사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건이 이렇게 뚜렷한 것도 아닌데 뭐 아까 말씀하신 클로즈업 장면이라던가 네. 풀샷으로 잡는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 장면이라든지 네. 아이들의 여정. 그들이 신나 보이게끔 영화에서 이 영화들이 막 그들의 신난 감정을 너무 세세하게 잡아버리면은 너무 대비가 많이 돼요. 아, 네네. 네. 그것도 좀 절제를 하면서. 절제를 하는 거죠. 아, 아까 말했듯이 이 영화는 감정에 이렇게 몰입이 되는 영화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감독이 방지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영화를 보면서 든 느낌이 아이들의 삶을 직접 조명하고 있는, 직접 바라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영화라는 매체긴 하지만 진짜 어딘가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네. 우리 현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다. 네. 그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그게 고르에다 히로카즈가 의도한 바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기도 하고 그렇죠. 소재가 실화기도 하고 이런 가족도 있다. 이런 가족. 이런 상황도 있다.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네. 도쿄에서라는 거예요. 도쿄에서라는 게. 그렇죠. 네. 80년대 일본 도쿄는 어마무시하던 도시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완전- 발생한 사건이라니까 네,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공간 속에서도 이런 가족이 살아서 우리로 치면은 지금 서울에도 이런 가족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네, 있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마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메라의 요동이 잘 없고 이 영화는 네. 딱 거치해놓고 풀샷으로 잡든지 네. 해놓고 클로즈업으로 잡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영화들에서 대부분 많은 영화들에서 그런 식으로의 카메라를 잡는 경우는 네. 감정 배제가 큽니다. 바라만 보는 네네. 그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 아무도 모른다는 영화에서 그것 바라본다는 것 바라본다는 네. 것.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의 중요함도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네네. 그런 거 같네요. 카메라 없구나 그런 게. 또 뭐 더 하실 말씀?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보자면 네. 맨 처음에 이제 계절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맞습니다. 네.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영화가 네. 다양하게 이제 뭐 이런 보여주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명작들이 나왔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 있구나,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시간의 흐름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네. 의상의 활용이거든요. 네네. 이 영화에서는 뭐 애초에 계절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의상을 통해서 지금이 겨울이다, 지금이 여름이다, 네네. 뭐 봄이다,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참 이 영화는 보면서 굉장히 슬펐던 게 계절이 반복이 돼도 옷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작년 겨울과 올해 겨울에 옷이 똑같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디테일이 있네요. 굉장히 슬픈 영화죠. 그러네요. 굉장히 슬픈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배제를 확실히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선택을 했고 감독이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런 심파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과장되어서 비판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왜 비판을 받냐면 네. 심파는 사실 크게 잘못된 영화 예술을 드러내는 방향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심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너무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미 꽉 찬 컵에 네.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감정? 이미 네. 이 캐릭터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물이 꽉 차 있어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거기서 배우가 울고 뭐 하고 네. 뭐 해버리니까 넘쳐버리는 거죠.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너무 눈물을 짜낸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넘치는 건 과하다 보니까 과잉이 되다 보니까 관객들도 그게 지치는 거예요. 비슷한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지치기 때문에 뭐 한국 신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네. 신파를 사용하는 제작자들, 연출자들이 잘못했다. 이거는 오직 감독의 잘못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신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들 중에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아주 걸작인데 그 영화도 사실상 신파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막 갑자기 막 부둥켜서 울고 리암 니슨이 연기한 신들러도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사실 신파예요. 근데
신들리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는 그게 전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감독이 심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어떻게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냐 그것의 문제인데 네. 그게 한 번 딱 잘 되고 나니까 뭐 숱한 한국 감독들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돈이 드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그렇죠. 질려버린 거죠. 어, 한국 관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좀 영화를 본 눈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 네네. 90년대 때 키노라는 정성희를 필두로 한 영화 잡지가 등장을 하고 되게 많은 시네필들을 양성을 하면서 네. 그때 막 90년대 때 막 그 전에 있었던 막 뭐 유명한 거죠. 누벨바그 뭐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그 이전에 가면은 뭐 또 장르누아르를 필두로 한 뭐 프랑스에서 온 영화라든지 네. 히치콕 무성 영화라서부터 그런 시네필들이 거쳐야 되는 영화들 네. 그리고 뭐 일본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뭐 오지 아스지로, 미조구치 겐지, 구로사와 아키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임건 이런 사람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키노에서 굉장히 다루면서 네. 시네필들 붐이 확 떴다가 네. 근데 그거는 시네필을 붐이 뜬 거지 대중적인 붐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 90년대 키노가 딱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대작 영화들이 이렇게 좀 등장을 하면서 한국 관객도 100만이 돌파를 하고 90년대 중반쯤에 90년대 후반쯤에 이제 뭐 100만, 200만 이제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넘버 3, 쉬리 뭐 이런 영화들 접속 이런 영화들 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한석규 씨 주연인데 그러네요. 한석규 씨도 이번에 수강소감이 또 아, 화제입니다. 그래요? MBC에서 연기 대상을 받으셨는데 네. 뭐 하여튼 그건 어쨌든 모르겠네요. 90년대 후반에 네. 그러면서 대중들이 막 영화에 이제 좀 하고 대중적인 붐이 크게인 거죠. 네. 물론 사실 그전에도 80년대 때도 대중적인 영화의 붐은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3.1세 정책이라 하면서 아, 스크린 네. 쪽으로 확 뜨긴 했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확 뜨고 모두가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는. 그렇게 된 거는 90년대 후반 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네. 대한민국 영화가 전 세계에서도 먹히고 막 이러면서 네. 대거 스타 감독들이 등장 막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영화 좀 제대로 좀 봐볼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음. 늘어나면서 그 시기에 등장한 영화들이 막 대작 영화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2000년대 중반, 후반 대표적으로 대작 영화 뭐가 있어요? 해운대도 있고요. 아, 그때 기워도 있고요. 오, 네. 네, 뭐 이런 영화들 네. 다 2000년대 중후반 나온 영화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이어간 게 7번 방의 선물도 나오고 좀 더 간 게 뭐 신과 함께 같은 천만 영화들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관객들도 이제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요즘 영화를 볼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차 타고 여기서 서울 가면서 네. 서울에서 부산 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영화예요. 그렇죠. 한편 이렇게 영화 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너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또 영화를 평가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모임의 장들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키노 하나, 시네21 하나였다면 네네네. 요즘에는 뭐 대도 않는 인스타에 매거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짜치는 매거진들. 아, 네네. 매거진도 아닌 매거진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눈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파에 대한 그런 좀 반감이 나오지 않나. 그런 거 같네요. 네. 저도 그 과잉된 심파를 계속 접해오던 한국 관객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좀 과잉을 보다가 이런 식의 좀 절제된 어떻게 보면 뭐 미니멀리즘적인 측면의 네. 영화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관객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없겠지만은 탁월하다. 좋다 나쁘다를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식이 좋다는 거죠. 아, 네. 이게 좀 더 예술에 가깝고 영화라는 매체가 어떻게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지 네. 라는 거는 이제 이런 영화를 봐야죠. 맞아요. 저도 참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 뭐 이제 뭐 소소한 어떤 연출적인 그런 것도 뭐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도 뭐 하면 되겠지만은 그건 지금 장면이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좀 아쉽고 좀 그 부분은 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뭐 아무도 모른다.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즘 뭐 괴물이 또 히트를 쳐서 그렇죠. 괴물. 제일 최근작으로는 아마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건데 고레다 히로카즈를 네. 뭐 이런 초창기 작품 아무도 모른다는 좀 사실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영화들도 기회가 되면 꼭 보시고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작품 한상의 빛. 한상의 빛이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아 이거 평 남기신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환상의 빛도 굉장히 좋은 영화고. 네, 이런 쪽으로 좀 괴물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괴물이 또 워낙 한국에서 좋은 영화라고 좋기 때문에.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고레다 히로카즈. 곧 나옵니다. 또 신작은 또 제작 중이라고 알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아마 뭐 내후년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내년쯤 2026년 크랭크이 들어왔다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 네. 정말 좋은 영화고 꼭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만큼 슬프고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보셔야 되는 영화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씁쓸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쓴맛이 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막 그런 쪽으로 다 일련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편의점 알바생, 여자 알바생이라든지 네네네. 편의점 사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아키라의 엄마죠. 이 아이들의 엄마. 그렇죠. 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죄죠. 그거는 자기가 낳은 애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실제로 실화 사건에서는 실형을 살기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죄인데 감독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네 하고 네 뭐 다른 작품을 다뤄보면서 다음에 또 고레다 히로카즈 네, 고레다 히로카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훌륭한 영화고. 네. 여기서 훌륭한 영화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다음엔 좀 가볍게 뭐랄까 뭐 요새 좀 평이 갈리는 오징어 게임 2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봤는데 오징어 게임 2는 네. 하루 빨리 이제 1시라도 빨리 봐야죠. 네. 이동진 평론가님 유튜브에 올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40분이 넘는 영상을.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또 오징어 게임 죄수 그 체육복을 입고 계시는데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고. 그럼 뭐 오늘의 수영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좋네요. 오늘의 수영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였고요. 참 좋은 작품이고 이 절제된 연출로 얼마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느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항상 말하는 가족을 어떻게 비추느냐. 꼭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수영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야. 그리고 제가 좀 보내주세요.